한국이요. 그건 폭탄 옆에 중소국일 뿐입니다. 그 한 문장이 하버드 강의장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폭중일 3중 리스크, 자원 0%, 영토 100분의 1. 누가 봐도 절망의 나라였죠? 그러나 그때 하버드 교수는 조용히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GDP 2조 달러, 방산 세계 5위, 콘텐츠 수출 135억 달러. 이건 살아남은 민족이 아닙니다. 위기를 길들인 나라입니다. 기적이라 부르기엔 너무 계산적이고 계산이라 부르기엔 너무 완벽했습니다. 이제 세계 언론이 되묻습니다. 결과가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변수라 부르실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리스크를 가진 나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압박, 일본의 지속적인 갈등. 이 3중 리스크 속에서 성장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나라가 해냈습니다. 위기를 회피하지 않으며 위기를 길들였어요. 안녕하세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연구하고 있는 토스 에크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과에 대한 인식이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고백하려 합니다. 2025년 11월 초였어요.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 브리핑룸, 수십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안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CIA 국장, 국방부 차관,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으며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중동 정세, 인도 태평양 전략, 방산 산업 재편, 하나같이 민감한 안건들이었습니다. 그때 CIA 국장이 두툼한 보고서 한 부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는데 표지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요? 오늘 회의 안건에 한국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중국도 아니며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입니까?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지난 10년간 우리가 간과했던 가장 중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부상입니다.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무슨 중대한 변수란 말입니까? 오래전부터 한국을 분석해왔으며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 위험지대이며 장기 성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스크린에 제 이름이 떴어요. 토스 에크먼, 2010년 보고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왜 제 보고서가 여기 나옵니까?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오래전 제가 작성한 문장이 크게 떠올랐는데 한국의 부상은 일시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국장이 천천히 말했죠. 에크먼 교수님의 2010년 분석은 당시 우리 커뮤니티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교수님의 예측을 신뢰했어요. 회의실 안 수십 명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국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 옆에는 2025년 최신 데이터가 나란히 배치되었는데 방산 수출 세계 5위, 글로벌 점유율 4.5%, 반도체 시장 점유율 21%. 제가 예측했던 곡선은 완만한 하락세였어요. 한국 경제는 서서히 둔화되며 2025년쯤이면 성장률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였어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국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한국은 교수님의 모든 예측을 뒤집었습니다. 북한 위협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중국의 경제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레이저 포인터가 하나씩 데이터를 짚어갔습니다. 폴란드와 방산 계약 140억 달러,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 루마니아,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까지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주문했습니다. 국장이 멈춰서며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놓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한국의 군사적 위상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한국은 영원히 무기 수입국으로 남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썼던가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나요? 옆자리에 앉은 전직랜드 연구소 동료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에크먼, 당신이 틀렸어요. 한국은 위험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기로 만든 유일한 국가였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는데 위험을 무기로 만들다 무슨 의미입니까? 국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한국은 1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경제 압박을 가했을 때 한국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오히려 수출 시장을 확대했어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한국 증시는 이틀 만에 회복했으며 외국인 투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5년간 쌓아온 분석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크가 많으면 성장이 둔화된다. 이게 제 기본 전제였어요.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이었는데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델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국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약하게 봤습니다. 리스크를 견디는 나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리스크를 활용하는 나라였습니다. 위기를 회피하지 않으며 위기를 성장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몇몇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국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21세기 신흥 초강대국.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기존 분석 모델의 전면 재검토 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는데 몇몇은 제게 눈길을 주며 지나갔어요. 동정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 회의실에 남아 앉아 있었어요. 빈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놓친 걸까요? 데이터는 다 확인했습니다. 경제 지표, 안보 환경, 인구 구조, 자원 부족, 모든 변수를 고려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틀렸습니까? 왜 한국은 제 모든 예측을 비웃듯 성장했습니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따르며 창밖 워싱턴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불이 켜진 빌딩들, 달리는 자동차들, 평범한 밤이었는데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지난 15년간 작성한 한국 관련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2010년, 2013년, 2015년, 2018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어요. 모든 보고서에서 한국의 한계를 지적했는데 북한 위협은 지속될 것이며 중국 압박은 강해질 것이며 일본과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성장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제 예측은 틀렸으며 제 모델은 한국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는데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의자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혹시 25년 커리어가 통째로 잘못된 건 아닐까요? 혹시 제가 세계를 보는 방식 자체가 틀린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펜타곤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스크린에 떠오른 제 이름, 오판의 대표 사례, 완벽하게 반대 방향,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한국을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을 잘못 봤다면 다른 나라들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제 모델이 한국에서 실패했다면 어디서 또 실패할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비쳤는데 25년 동안 데이터만 믿으며 세계를 분석했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으며 오직 숫자로만 판단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놓친 변수, 제가 보지 못한 힘, 그게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렇게 확신했는지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0년 봄이었어요. 스위스 제네바,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국제포럼 회의장이었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 정치학자, 싱크탱크 연구원, 정부 관료들. 그날의 주제는 동아시아 신흥국의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연단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며 청중석이 어두워졌는데 프레젠테이션 첫 장을 띄웠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지정학적 위험 분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심장이 빠르게 뛰었는데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어요. 오늘 제가 내놓을 분석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난 50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북한 핵 위협. 빨간색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는데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어요. 한국은 언제든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 리스크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몇몇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중국의 경제 압박. 중국은 한국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존도가 아닙니다. 종속입니다.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사드 배치 논란 때 중국의 보복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일본과의 역사 갈등.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역사 교과서 논란. 이 모든 갈등은 동아시아 안보 협력을 저해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멈춰 물을 마셨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압박, 일본과의 갈등. 이게 한국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인구 구조의 붕괴. 한국의 출산율은 1.2명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203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할 것이며 2050년에는 인구 절벽이 현실화됩니다. 경제 성장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자원 부족. 한국은 석유도 없으며 천연가스도 없고 희토류도 없습니다. 모든 핵심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에너지 안보는 취약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이건 구조적 한계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십시오. 안보 위협, 경제 종속, 외교 고립, 인구 감소, 자원 부족, 이 5가지 리스크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국의 장기 성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목소리에 확신을 실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제 분석이 맞았구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한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골드만삭스의 낙관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은 2050년 한국 1인당 GDP가 8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웃음이 나왔어요. 참을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학문적 분석이 아니라
금융권에 과장된 전망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부터 40년 동안 연평균 5% 이상 성장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북한 위협 속에서요? 중국 압박 속에서요? 일본 갈등 속에서요?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주장은요? 그는 한국이 가장 위험한 위치에서 최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미래학자이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위험이 많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위험이 많으면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위험 속에서 강해진다는 겁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모두 제 분석을 지지하는 방향이었어요. 독일 경제학자는 동의한다며 유럽 사례를 들었으며 일본 연구원은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일본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제 편이었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모델에는 한국인의 적응력과 교육열 변수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순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적응력이요? 교육열이요? 그게 거시 경제 모델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변수입니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적응력은 정성적 변수입니다. 계량화할 수 없어요. 교육열은 모든 동아시아 국가가 갖고 있는 특성이며 한국만의 차별점이 아닙니다. 제 모델은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감정이나 문화적 특성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학자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조용히 앉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웃었어요. 사회자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여러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탁월한 분석이었습니다. 현실적이며 냉정한 시각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분석입니다. 동료들이 칭찬을 쏟아냈는데 뿌듯했습니다. 복도에서 미국 싱크탱크 선임 연구원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에크먼, 자네 발표 훌륭했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인터뷰하고 싶어 하던데 응하겠나? 당연합니다.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분석이야말로 대중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저녁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작은 카페였는데 기자가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미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으로 남을 겁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다행이며 자칫하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초강대국?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자가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한다면요? 신중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는 괜찮지만 장기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북한 변수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하버드 교수, 한국의 장기 성장 회의론 제기였어요. 제 사진과 함께 인터뷰 내용이 크게 실렸는데 동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이메일함이 가득 찼어요. CIA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크먼 교수님, 한국 관련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분석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는구나. 펜타곤에서도 제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와 회의를 했으며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도 제 예측을 참고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한국 전문가 토스 에크먼, 하버드 동료 교수가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에크먼, 자네가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자네 분석만큼 정교한 걸 본 적이 없네.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봤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제네바 시내, 멀리 보이는 알프스 산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발표 자료를 다시 봤어요.
북한 위협, 중국 압박, 일본 갈등, 인구 감소, 자원 부족, 모든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 리스크들을 극복할 수 없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안 됐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이에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밤 그 젊은 한국 학자가 던진 질문이 잠깐 떠올랐는데 적응력과 교육열,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학문적 변수가 아니야. 그냥 감성적 표현일 뿐이지. 그 질문이 제 모든 오만을 무너뜨릴 핵심 키워드가 될 줄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펜타곤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크먼 교수님, 긴급 세미나를 열고 싶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신흥 강대국 재평가입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전화를 받으며 망설였어요. 지금 제가 학생들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가르쳐온 이 자리에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게 학자로서 마지막 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 케네디 스쿨 대형 강의실이었는데 오후 2시 세미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15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몇몇 동료 교수들까지 앉아 있었어요. 연단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노트북을 펴며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젊은 얼굴들이 기대에 차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켰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25년 커리어를 부정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10년 제 보고서였는데 한국의 부상은 일시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 그 문장이 크게 나타났어요. 15년 전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북한 위협, 중국 압박, 일본 갈등, 이 3중 리스크 속에서 한국은 성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5년 데이터였는데 방산 수출 세계 5위, 반도체 1위, 배터리 1위, 조선 1위, 콘텐츠 수출 급증.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제 모든 예측을 뒤집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아해하던 얼굴들이 점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으며 누군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동양인 남학생이었는데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으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마이크를 건넸어요. 교수님, 츠바사입니다. 도쿄대학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는데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이 츠바사를 쳐다봤습니다. 츠바사가 노트북을 들어 올렸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최신 보고서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중국의 추격으로 3년 내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는데 하락 곡선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은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2028년이면 한국은 2위로 떨어질 겁니다. 츠바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방산 수출도 일시적 특수입니다. 유럽 전쟁이 끝나면 수요가 급감할 것이며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비해 신뢰도가 낮습니다. 츠바사가 계속 말했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어요. 결국 한국은 중견국 수준으로 회귀할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츠바사와 연단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츠바사,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일본도 2010년대에 똑같은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곧 무너질 거라고요. 한국 조선업은 회복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 반도체는 글로벌 점유율 21%입니다. 일본은 6%예요. 한국 조선업은 세계 1위이며 일본은 10위권 밖입니다. 츠바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평범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2019년이었죠. 일본 정부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핵심 소재 없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겠습니까?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1년 후 한국은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 가지 모두요. 오히려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더 강해졌어요. 츠바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어를 금지했습니다. 학교에서 일본어만 쓰게 했어요.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몰래 모여 한국어를 배웠으며 역사를 나눴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어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분들의 의거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저항이었어요. 윤봉길 의사의 결단은 중국 장제스 주석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츠바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한국인의 저항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고문과 억압으로 정신을 꺾으려 했지만 저항은 더욱 거세졌어요.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반도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압받으면 더 강해지는 민족이에요.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위기를 성장의 연료로 삼습니다. 일본이 소재를 막으면 직접 만들며 중국이 압박하면 시장을 다변화합니다. 이게 적응력입니다. 츠바사가 멋쩍은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았다가 풀었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 그건 과거 이야기 아닙니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과거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촛불혁명을 보셨습니까?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평화롭게 시위했습니다. 단 한 건의 폭력 사건 없이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렸어요. 이게 현대 한국입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싸우는 정신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박수를 쳤습니다. 츠바사는 자리에 앉았는데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내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분석가에게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예측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25년간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숫자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사람들, 부모 세대가 자식 교육을 위해 희생했으며 그 자식들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이게 제가 놓친 변수였어요. 2010년 제네바에서 한 젊은 한국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적응력과 교육열 변수가 포함되어 있냐고요. 그때 무시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두 단어가 15년 후 제 모든 분석을 뒤집을 핵심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을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게 분석가의 자세 아닙니까? 데이터가 틀렸다고 말하면 모델을 바꿔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실을 부정하면 그건 학자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을 처음부터 배우겠어요. 왜 위기 속에서 강해지는지, 어떻게 리스크를 성장으로 바꾸는지 밝혀내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일어섰는데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박수가 잦아들며 학생들이 다시 앉았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정확히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무엇이 교수님을 설득했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간 보고서로만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만 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2025년 봄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데이터가 맞는지 아니면 제 모델이 틀렸는지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2주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 판교 소재 AI 기업 관계자와 미팅 약속을 잡았어요. 이메일로 몇 차례 주고받으며 연구소 방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한국을 이제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질서정연한 안내 표시,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공항이라기보다 미술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전용 게이트가 따로 있었는데 여권을 스캔하며 얼굴을 보니까 자동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어요. 담당 직원도 없었습니다. 완전 자동화였어요. 워싱턴 공항에서는 줄을 서서 30분씩 기다리는데 여기는 30초입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국가 운영 능력의 축소판이다.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그런데 표정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급하지만 패닉 상태가 아니었어요.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였어요. 직원이 영어로 안내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짐을 옮겨주는 직원도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직원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 보고서에는 한국 사회가 경쟁으로 피폐해질 거라 예측했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 활력이 떨어질 거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다음 날 아침 판교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친 젊은이들, 회의하는 스타트업 팀, 코딩하는 개발자들 모두 집중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비효율과 효율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학생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보통 효율적인 국가를 떠올리면 독일이나 일본을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완벽하며 낭비가 없는 나라들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비효율, 즉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북한 위협이라는 비효율, 중국 압박이라는 비효율, 일본 갈등이라는 비효율. 이 모든 걸 안고 가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에는 효율적으로 집중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는데 실리콘밸리 같았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AI 기업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약속한 관계자가 나와 맞이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시작했어요. GPU 센터를 지나가는데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서버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26만 장의 GPU를 확보했으며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부와 기업, 연구소가 협력해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화이트보드에는 AI 수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관계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 설계부터 응용까지 전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자체 칩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AI 시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구나. 제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미팅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도 창밖을 내려다봤는데 사람들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식당으로 향하는 직장인들, 카페에서 대화하는 팀들, 산책하는 연구원들 모두 바빴지만 여유로웠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세상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캐치하고 있구나.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와 대화하며 느낀 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AI를 유행으로 보지 않는다. 생존 도구로 본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 자립이 필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명확하니까 해법도 명확했어요. 저녁에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볐는데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유럽인까지 다양했어요. 모두 한국 화장품을 사면 K-팝 굿즈를 들고 다녔습니다. 한 프랑스 소녀가 친구와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웃으며 뭐라 말하는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구나.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로 사람 마음을 얻는 힘. 이틀째 되는 날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경제학 교수와 약속이 있었어요. 교수 연구실은 소박했는데 책이 가득했습니다. 교수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석유도 금도 넓은 땅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남은 건 사람뿐이었으면 사람에 투자했다고 했어요. 교육에 투자했으며 인재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희생했으며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평생을 일했다고요. 그 희생 위에 지금의 한국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사람이었구나. 한국은 공장에서 세계를 바꾼 게 아니라 교실에서 바꿨다고 교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자식, 그 관계 속에서 기적이 시작됐다고요. 며칠 동안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대학 연구소, 정부 출연기관, 모든 곳에서 같은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이 되어 있다. 친절하며 정확하고 책임감이 있다. 약속을 지키며 시간을 지킨다. 그게 바로 성장의 기반이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기술을 만들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한국은 그 기본을 갖추고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의 불빛이 끊이지 않았어요. 달리는 자동차, 불 켜진 빌딩, 강 위를 달리는 유람선, 이 나라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강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봤어요. 제가 틀렸구나.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귀국 전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정리했어요. 2주일 동안 본 것들, 느낀 것들, 모두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사람에 투자하는 나라, 기본이 되어 있는 나라.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스크린을 끄며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생존 본능의 결과였어요. 70년간 끊임없이 위기와 싸우며 단련된 국가 DNA.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이 DNA는 어디서 왔을까 학생들에게 물었는데 대부분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인들의 저항 정신, 적응력, 교육열, 이 모든 특성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그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미국 한 대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인종차별과 사회적 다양성이었는데 글로벌 기업답게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특별한 세션이 있었어요. 아시아계 직원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출신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늘 밀렸으며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요. 인도 출신 개발자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출신 직원 3명이 있었는데 이들만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핵심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며 팀 리더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개인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연이 끝난 후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한국인들만 다를까? 왜 한국인들은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한국인 동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여러 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봤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약자에게 관대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인도 출신 직원들과 대화할 때 늘 존중의 태도를 보였어요.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어갔으며 겸손하게 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서양 국가 출신의 고위 관리자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인들은 절대로 침묵하거나 수동적으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의견을 표명했으면 때로는 유머를 섞어 상대방의 무례함을 꼬집기도 했어요. 흥미로웠던 점은 중국인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인 동료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태도를 보였어요. 동남아시아나 인도 출신 직원들을 자신들보다 약소국 출신이라고 생각하며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구권 강대국 출신의 관리자들에게는 늘 아첨하며 잘 보이려 애썼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굴복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차이를 보며 큰 흥미를 느꼈어요. 왜 한국인들은 강자에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반면 중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한국인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궁금해졌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정신을 꺾은 적이 없었어요. 지배를 당하면서도 늘 저항했으며 끝까지 자신의 문화를 지키며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보여준 저항 정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며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 했어요.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학교에서조차 일본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몰래 모여 한국어를 배웠으며 역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어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저항의 일환이었어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특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그의 행동이 중국의 장제스 주석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윤봉길의 결단력과 희생은 중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한국인을 존경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중국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인들은 일본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농기구를 무기 삼아 싸웠으며 게릴라전을 펼치며 침략자들을 괴롭혔어요. 일본군은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강인한 정신력에 점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한국으로의 파견을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저항 정신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일본군은 고문과 억압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신을 꺾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한국인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학생들을 보며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 이건 어느 나라 국민이든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이 생각의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 실제로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어요. 언어를 빼앗기며 이름을 빼앗기고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를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되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압박, 일본과의 갈등,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에는 조상들의 정신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며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에요. 일본이 소재를 막았을 때 좌절하지 않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압박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시장을 다변화했어요. 북한이 위협했을 때 떨지 않고 방위 산업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놀라운 건 자신만을 위해 성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위해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해 해냈어요. 폴란드가 위급할 때 무기를 공급했으며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처했을 때 배터리 기술을 나눴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에 진단 키트를 보냈으며 개발도상국의 기술 이전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과거 자신들이 도움받았던 경험을 기억하며
이제는 자신들이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신입니다. 자신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자는 마음입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그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지금 젊은 세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방문 중에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 연구원들, 개발자들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 한국을 넘어 세계에 기여하겠다. 그 열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희생을 알고 있었어요. 부모 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싸웠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 한 번도 완전히 멸망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침략을 받았지만 다시 일어섰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재건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강한 정신력과 저항의 DNA가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한국을 세계에서 독보적인 나라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25년간 놓쳤던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정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아무리 강한 정신력이 있어도 실제로 경제가 무너지면 소용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당시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는데 제 모델에 따르면 한국 수출은 감소해야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며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 그 사이에 낀 한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프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수출도 늘어났으며 조선 수주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 몇 번을 재확인했는데 숫자는 명확했어요.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한국은 꺾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제 모델대로라면 이미 둔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또 손이 올라갔습니다. 츠바사였어요. 아까보다 더 신중한 표정이었는데 노트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교수님,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재무성 공식 보고서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츠바사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경제 분석 자료였는데 그래프와 수치가 빼곡했어요. 한국의 성장은 중국 특수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었습니다. 구조적 성장이 아니라 외부 요인입니다. 츠바사가 계속 말했어요. 중국 성장이 멈추면 한국도 멈춥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한국 경제도 끝납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일본 재무성은 2025년부터 한국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학생들이 츠바사와 연단을 번갈아 봤어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일본 재무성 보고서 잘 봤어요. 그런데 츠바사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2019년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를 막았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같은 전망을 내놨어요. 한국은 소재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조만간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츠바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1년 후 한국은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3가지 모두요. 불화수소는 국내 기업이 개발했으며 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와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했어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오히려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더 강해졌어요. 일본 의존도를 낮췄으며 글로벌 소식 네트워크를 확대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츠바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정부 보조금 덕분 아닙니까?
시장 원리가 아니라 국가 개입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평범한 톤으로 답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요? 맞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했어요. 그런데 일본도 반도체 산업에 수조엔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칩스법으로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쏟아붓느냐가 아니에요. 그 돈으로 얼마나 빨리 결과를 내느냐입니다. 한국은 1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일본은 10년째 반도체 부활을 외치지만 아직도 성과가 없습니다. 츠바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과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다리를 꼬았다가 풀었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과거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보십시오.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며 경제가 멈췄어요. 모든 나라가 타격을 받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K방역이라는 단어가 국제사회에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높은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했어요.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수출했으며 공급망도 안정적이었습니다. WHO에서 한국 모델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각국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방역 노하우를 물었습니다. 이게 현대 한국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으며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츠바사가 멋쩍은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조용히 자리에 앉았는데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일본의 이런 도전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재 국산화는 일본 수출 규제가 없었다면 늦어졌을 겁니다. 위기가 계기가 되어 자립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특성입니다. 압박받으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압박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했을 때도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며 시장을 다변화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야말로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한국은 이를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어요.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콘텐츠들이 단순한 오락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한국인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도구입니다. 한국어로 노래하며 한국 문화를 담은 스토리를 전 세계가 소비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려 하며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문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 뒤에는 한국인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며 한국어를 지키고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요. 과거 일본이 언어를 빼앗으려 했을 때 끝까지 지켜낸 그 정신이 지금은 전 세계에 한국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띄웠어요. 2020년대 들어 한국 콘텐츠 수출액이 급증했습니다. 2010년 17억 달러에서 2025년 135억 달러로 8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닙니다. 국가 브랜드의 상승입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과거엔 전쟁, 분단, 가난이었다면 지금은 기술, 문화 혁신입니다. 그날 이후 동료 데이비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국 데이터를 함께 봤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에크먼, 자네는 한국을 너무 약하게 봤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야. 적응력이 강한 나라지. 적응력이요? 되물었습니다. 그래, 한국은 위기를 회피하지 않아. 위기를 이용하지. 일본이 소재를 막으니까 직접 만들었잖아. 북한이 위협하니까 방위 산업을 키웠습니다. 중국이 압박하니까 시장을 다변화했어. 그게 바로 적응력이야. 데이비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적응력, 위기를 이용한다. 그 단어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제목은 한국 재평가 지정학적 레버리지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레버리지, 작은 힘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능력, 그 단어를 모니터에 타이핑하며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은 작지만 레버리지를 가진 나라인가요? 규모만 보며 힘을 못 본 건가요? 인구 5천만 명, 국토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숫자만 보면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1%, 배터리 30% 이상, 조선 58%, 작은 나라가 세계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으며 그 기술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25년간 놓쳤던 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을 크기로만 봤어요. 인구, 영토, GDP, 숫자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레버리지에 있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응력과 세계 산업의 핵심을 쥔 레버리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레버리지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기술력과 적응력을 갖췄다 해도 실제로 세계가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02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월이었어요. 유럽에서 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현실화되었으며 유럽 각국은 급하게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평화에 안주했던 나라들이 갑자기 전쟁 준비에 나선 겁니다. 그해 여름 CIA 브리핑룸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어요. 제목은 향후 10년 한국 방산 수출 1000% 증가 전망이었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0%요? 이건 오타 아닙니까?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오타가 아닙니다. 담당자가 답했는데 나토 연합국가들이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장갑차, 방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주문이 쏟아지고 있으며 총액이 수백억 달러 규모입니다. 회의실이 숨이 멎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합니까? 미국이나 독일 무기가 있는데요. 담당자가 답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납기가 빠릅니다. 미국이나 독일 무기는 수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 무기는 빠르게 인도가 가능하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2010년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한국의 군사적 위상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한국은 영원히 무기 수입국으로 남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썼던가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나요? 몇 주 후 유럽 나토 회의가 있었는데 참관했습니다. 한 나토 회원국 장성이 발언했어요. 우리는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싸서가 아닙니다. 좋아서입니다. 한국 무기는 이제 기준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며칠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기준, 한국 무기가 기준이라고요? 펜타곤 내부 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국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 진입 확정. 향후 몇 년 내 세계 4위 전망,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25년 커리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산만이 아니었어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0% 이상으로 1위, 배터리 시장 점유율 30% 이상으로 압도적 1위, 조선 수주량 글로벌 절반 이상 차지하며 1위, 디스플레이 시장도 1위.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상위권에 한국 드라마가 늘 자리하며 음악 차트를 한국 가수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 강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우주입니다. 학생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한국은 우주기술까지 섭렵했습니다. 2025년 11월 말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어요. 독립외청인 우주항공청이 새로 개청되며 진행한 첫 발사였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그날 새벽 한국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체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위성 10여 기를 실은 채로요.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탑재된 위성들이 하나씩 우주로 사출되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중계 화면을 통해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발사체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위성 분리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한국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한국 기술로 만든 위성을 한국이 원하는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킨 겁니다. 비행이 예정보다 빨리 종료되었는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엔진 성능이 향상되어 계획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교신에 성공했으며 며칠 후 탑재된 모든 위성이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우주탐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자체 발사체로 자체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몇 개국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 손꼽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어요. 이게 기술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콘텐츠, 그리고 이제 우주까지 한국은 전 분야에서 세계 인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10년 재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하나요? 틀렸다고 인정해야 하나요? 하지만 자존심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어요. 아니야, 일시적 특수일 뿐이야. 곧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있었습니다. 제 모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명확한 성격입니다. 조용히 세상을 바꾸며 변화를 직접 몸으로 보여줍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일본이 소재를 막으면 1년 만에 국산화하며 중국이 압박하면 시장을 다변화합니다. 북한이 위협하면 방위 산업을 키우며 유럽이 무기를 필요로 하면 신속하게 공급해요. 세계가 반도체를 원하면 생산량을 늘리며 우주 시대가 오면 발사체를 쏘아 올립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위기가 오면 불평하지 않으며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결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것. 한국인들은 이걸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며 언어를 빼앗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같습니다. 우리나라, 평화, 성장, 그리고 나아감. 이 네 가지예요. 한국인들은 이걸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표로 봅니다. 내가 잘 되려면 나라가 잘 되어야 하며 나라가 잘 되려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부모 세대가 자식 교육에 투자한 이유도,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이유도, 정부가 우주 개발을 지원하는 이유도 모두 같습니다.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강함이 타국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강해져서 다른 나라를 돕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위급할 때 무기를 공급하며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할 때 기술을 이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진단키트를 보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물자를 보냅니다.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한국의 목표입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계를 만드는 것.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신뢰를 얻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수십 년간 약속을 지켜왔어요. 납기를 지키면 품질을 보장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서에 쓴 대로 정확히 이행해요.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싸서가 아니라 좋아서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어서예요. 납기를 지킬 거라는 확신, 성능이 보장된다는 확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거라는 확신,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기술력도 있지만 신뢰성 때문입니다. 주문하면 정확히 납품하며 불량률이 낮고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해요. 조선도 그렇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글로벌 수주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배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품질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 주문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총 대신 신뢰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조용하게 말했어요.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으며 경제력으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약속을 지키며 품질을 보장하고 책임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21세기 리더십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것. 한국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25년간 놓쳤던 게 바로 이겁니다. 국가의 힘을 군사력과 경제 규모로만 봤어요. 하지만 진짜 힘은 신뢰에 있었습니다. 세계가 믿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진짜 강한 나라예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큰 글자가 나타났어요. 21세기 초강대국, 대한민국 학생들이 숨죽이며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한국은 총이 아니라 노래로, 탱크가 아니라 반도체로, 정복이 아니라 공감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21세기 리더십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얻는 것.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일어섰으며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 학생이 크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분석가에게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예측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 교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25년간 짊어진 오만함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진실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강의가 끝나며 몇몇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감동받았다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한 여학생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학생이니까 배우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최종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대한민국 초강대국의 서막탄 회의론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적응력, 교육열, 공동체 정신, 약속을 지키는 문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백 년 역사 속에서 형성된 민족적 특성이다. 물질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법입니다. 계속 썼어요. 군사력은 위협할 수 있지만 존경받을 수는 없다. 경제력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사랑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문화는 다르다. 신뢰는 다르다. 품격은 다르다. 한국이 가진 이런 힘이 선진국들 사이에서 자꾸 견제 대상이 되며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원하며 유럽은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원한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원하며 아시아는 한국의 문화를 원한다. 보고서를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죠. 과연 미국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중국은, 일본은 어려울 겁니다. 한국이 가진 역사적 경험, 민족적 특성, 공동체 문화. 이런 건 복제할 수 없으니까요. 집문을 열고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할 시간이었어요. 제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초강대국의 서막한 회의론자의 고백.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몇 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저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 그 중에서도 한국의 시대네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보며 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이며 21세기를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리더십, 신뢰와 품격으로 세계를 이끄는 그 모습을 더욱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린 늘 강대국의 목소리만 들으며 세상을 바라보곤 하죠. 하지만 때때로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작은 의지인 것 같아요.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믿음을 무기로 삼았던 그 마음이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닐까요?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힘, 계산으로 측정되지 않는 진심.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야기의 핵심 같아요. 누군가는 여전히 기적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계산된 결과라 말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느 쪽이든 이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옳고 틀렸는지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지만 묵직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